변화리도 조건 2장 경영의 기능과 의미 세 번째 제목, 중간 제목입니다. 교육훈련이 가져온 변화. 여기서 교육훈련이 가져온 변화라는 것은 이런 뜻이지. 경영이 발전했는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교육훈련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교육훈련 때문에 경영이 엄청 발전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기업 활동과 세계 경제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끼친 새로운 발전이 있었는데 바로 교육훈련의 발전이다. 여기서 교육훈련의 발전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어 지금? 테일러를 염두에 두고 있나? 테일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야. 테일러 과학적 관리 염두에 두는 거야. 교육훈련 덕분에 육체 노동자에게 경영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육체 노동자가 그냥 지 알아서 하는데 테일러에서 육체 노동자의 행동을 분석했잖아, 그지? 그래서 교육훈련에 올려나가게 된 거야. 교육훈련 덕분에 육체 노동자에게 경영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시의 필요에 의해 발전하게 된 교육훈련은 전쟁이 끝난 뒤에 세계 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 전시라는 것은 어떤 전쟁입니까? 뒤에 보면 두 가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야.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 이 교육훈련이 잘 써먹었단 말이야. 이 교육훈련 때문에 전쟁에 영향을 미쳤거든. 성리에 영향을 미쳤거든. 그래서 전시의 필요에 의해 발전하게 된 교육훈련은 전쟁이 끝난 뒤에 세계 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교육훈련은 저임금 국가가 여전히 낮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하도록 해주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한국이 경제 발전에 익한 큰 힘이야. 지금 이제 동남아 같은 미얀마라든가 이런 데 있는 인건비가 싼 그 나라가 경쟁력 하게 되냐. 교육훈련 시키되면 인건비는 싼데 일은 엄청 생산해내잖아. 그지? 그런 얘기다. 다시 말해, 저임금 국가들이 거의 하룻밤 사이에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훈련 때문에 그런 저임금 국가들이 세계 속에 경쟁력 갖도록 만들어 준 것이 뭐냐? 바로 교육훈련이라는. 이 덕을 본 사람이 일본이고 한국이고 대만이고 이제 동남아 국가들 중에 그런 거 많죠. 그렇게 말하면서 아담 스미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왜 하는지 잘 보세요. 아담 스미스가 어느 국가 또는 지역이 어떤 제품, 면직물이든지 바이올린이든지 간에 그것을 만들어서 시장에 파는데 필요한 일하는 방식과 육체적 기술 또는 조직적 기술을 갖춘 전문가를 향상하려면 수백 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테일러의 교육훈련이 나오기 전에는 그랬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후에 도제제도도 그랬죠. 한 5년 그랬죠. 이거는 이제 수백 년 했지만 사실은 정확히 프로 표시하는 조건을 보면 50에서 100년 정도, 그리고 경우 따라서 수백 년,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 그리고 같은 독일의 도제제도는 최소한 한 3, 5년에서 7, 8년, 이렇게 도제제도 걸렸잖아. 그렇게 걸렸는데, 테일러의 교육훈련에서 몇 달 만에 끝났다는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달라진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거야. 1차 세계대전 중에 산업혁명 이전의 미숙련 노동자들을 당장의 생산적인 노동자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전쟁이니까. 미숙련 노동자. 한마디로 일할 줄 몰라. 그런 사람을 당장 전쟁이 터져가지고 뭔가 군투품 만들어야 돼. 그럴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맞춰서 미국과 영국의 기업들은 1885년에서 1810년 사이에 개발된 프레드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이론을 블루칼라 노동자의 체계적인 훈련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알겠죠? 그러니까 프레드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가 1차 세계대전 때 그런 미숙련 노동자들을 일 잘하게 만드는데 원리로 적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미국과 영국의 기업들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과업을 분석해서, 첫 번째 뭐 한다고? 과업을 분석하는. 두 번째로 과업을 개별적으로 분해해서, 이제 분석해서 어떻게 쪼개야지, 그치? 딱 분석해서 쪼개는 거예요. 그런 뒤에 세 번째로 단기간 내에 배울 수 있는 미숙련 작업 단위로 만들었다. 쪼개놓고 한 사람이 요것만 해, 한 사람이 요것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를 했다는 거예요. 과업을 분석하고 과업을 개별적으로 분해하고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도록 작업 단위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미숙련 노동자들을 짧은 몇 달 만에 도저처럼 몇 년이 아니고
아담성서처럼 수십 년이 아니고 몇 달 만에 군투품을 생산하도록 만든 놀라운 교육훈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훈련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더욱 발전했다. 아까 1차 세계대전에서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은 더 발전했어. 일본에도 전파되었다. 그리고 20년대는 한국으로도 전해졌는데 한국은 교육훈련을 획기적 경제 성장을 토대로 삼았다. 한국이 다른 선진국들이 200년, 150년, 75년 이렇게 걸린 그 근대화를 아주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도록 만든 그 배경이 바로 교육훈련이었습니다. 25년 만에 현대화를 하게 만든 그 힘이 바로 교육훈련이었다. 테일러 이 교육훈련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적용하면서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영은 33페이지 중간입니다. 경영은 1920년대와 30년대 사이에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크게 발전하고 적용되었다. 지금 여기서 드러크 이전에 경영 발달에 드러크 이전에 경영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굉장히 많았어요. 영역별로 많았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드러크 이전에 드러크가 뭘 만들었다고? 현대 경영을 만들었지, 그지? 통합한 것이고 그 이전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냐? 경영은 1920년대와 1930년 사이에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크게 발전하고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품권화는 큰 규모의 이점과 작은 규모의 이점을 기업에 통합하기 위해 나타난 개념이다. 이 품권화가 그 당시에 어느 회사? GM 자동차의 큰 경쟁력이었죠. 그러니까 품권화라는 것이 하나의 경영이야. 경영 하나의 이제 방법이죠. 지식을 적용한 경영의 일단 발전의 하나의 사례로 말하고. 그 다음에 개념이다. 회계는 단순한 장부 기장에서 분석과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니까 회계도 이때 분석과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발전하였다. 이것도 경영 때문에 지식을 적용했다. 지식을 적용하면서 이런 것이 발전하는 거야. 기획은 1917년에서 1918년 사이에 군수품 생산을 기획하기 위한 고안된 간다 차트로부터 발전하였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기획, 플래닝 하는 기획도 군에서는 간다 차트라는 데부터 시작해서 기획이라는 경영 테크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경영과 직관을 정량화하기 위한 분석과 통계 기법도 사용됐고 이것도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경영과 직관이 정의되고 정보화되고 그리고 진단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영의 개념을 물류와 판매 활동에 적용시킨 결과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우리가 마케팅 해야 뭐 이런 것들이 다 1920년에서 30년 사이에 이런 지식의 적용을 통해서 경영이 발전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에 나아가 1920년대 중반과 1930년대 초 미국의 몇몇 경영 선구자들 34페이지 넘어가서 예를 들어 IBM의 초기 시절에 토마스 와슨, 히어즈 로봇의 로버트 우드, 하버드 대학의 엘턴 메이어 등은 생산 활동을 조직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은 기존의 조립 라인은 생산성은 뛰어나지만 단기적인 성과밖에 내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이게 뭔 소리 하는지 알아요? 토마스 왓슨, 그 다음에 히어즈 로봇의 로버트 우드,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의 엘턴 메이어 이런 사람들이 생산 활동을 조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근데 기존의 조립 라인은 당장의 생산이 뛰어나지만 단기적인 성과밖에 내지 못한다. 이게 뭔 소리야? 기존의 조립 라인이 뭐야? 포드가 만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야. 컨베이어 벨트가 뭐야? 당장 그냥 분업해서 그냥 그것만 이렇게 함으로써 괜찮은데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반복하니까 어떻게 인간으로서 지루함을 느끼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중 좀 지나면 이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과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인간이 생산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질문하고 답을 찾았는데 기존의 라인을 이렇게 지적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기존의 조립 라인은 생산성은 뛰어나지만 단기적인 성과밖에 내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조립 라인은 비융통성, 인적 자원 활용의 어려움, 엔지니어링상의 결함 등으로 인해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고 비경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야. 처음에는 포드 시스템이 엄청 좋은 줄 알았거든. 그냥 쫙 분업받아가지고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나중에 기계가 하는 일이지, 로봇이 하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 걸 이제 알게 됐다는 얘기야. 비융통성,
인적 자원 활동이 어려운 엔진 이전형상의 결함 등으로 인해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고 비경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제조 공정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자동화를 생각했다. 그래서 연구된 게 자동화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처럼 하는 그런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아니라 완전 자동화를 생각이 됐다.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팀워크와 품질 관리 분임조 그리고 정보 중심 조직 등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경영이 자꾸 지식을 추구하면서 발전했다는 거예요. 발전했다. 이런 얘기라고.